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래의 가격을 맞힐 수 있다며 예상, 전망, 예측을 시도합니다. 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복잡한 데이터를 대입하고 더 많은 숫자와 장표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그 논거에 대입했던 변수들이 달라지면 예측 역시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죠. 주가와 집값을 비롯해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것까지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수투성이고 심지어 검은 백조 같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도 튀어나옵니다. 세상은 통계로는 찾을 수 없는 복잡계로 얽혀 있죠.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틀리느니 대강이라도 맞는 게 낫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이네요. 좀 긴 한 주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출연자 이야기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수요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주말이고 뭐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참 많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아무래도 경제 뉴스 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죠. 뭐 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증시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여보겠다. 코리아 이것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지수를 새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관련 ETF도 출시가 됐는데 글쎄요. 초반 성적표가 좀 안 좋죠.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고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치를 올린다라는 뜻의 외래어로 된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치를 올린다. 세 글자로. 예, 가치는 뭐 밸류 뭐 이렇게 늘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뿐만이 아니라 프라이스업이 돼야 된다. 결국은 주가가 올라야 좋은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세 글자보다는 프라이스업으로 저는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주장을 합니다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전달해드리죠. 조금 전에 그 통계청에서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 부진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실업률은 2.2%가 나왔습니다만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2만 3천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10만 명대 초반. 제조업 또 건설 분야가 특히 위축됐다고 하는데요.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다른 소식도 같이 한번 들어보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지금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전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이 좀 통과가 됐고 좌초했는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이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꺼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내년도 감액 예산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두산그룹이 6개월 동안 추진을 했던 지배구조 개편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 네. 예산안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었던 금투세는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예산 부수 법안들이 대거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소득세법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으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이 금투세가 주식 시장을 위축시켜서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또 유예가 거듭되면 사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걸 전면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당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금투세 시행을 좀 뭐 밀어붙였습니다.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펼쳤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4일 이 폐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향을 좀 급선회했고요.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매기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들이 매겨지는 것들이었는데요. 이것도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시점이 2027년 1월로 미뤄졌고요. 또 정부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속 증여세를 좀 완화하자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불발이 됐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부분인데요. 상증세법 완화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 불발이 됐고요. 상속세법은 지금 2000년 이후에 25년간 이 세율 그리고 과세 표준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개정에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원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0억 원 넘게 이 상속을 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네. 삭제를 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에는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을 원래 적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고 했었던 것들이고요. 또 2억 원 이하는 상속세율 10%를 확대 적용하고 상속세에 대한 어떤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 늘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야당은 사실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게 부자 감세다라고 규정을 하고 줄곧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상속세율 최고 세율 인하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돼 있는 이 공제액 확대 이 부분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뭐 어제 본회의 나온 결과로 봤을 때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지난해와 지금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지금은 감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그리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더 많이 줄어드는 초부자 감세의 성격이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정기국회 막판으로 갈수록 여야가 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또 없었고 네. 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다른 민생 법안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 전국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했을 때 여야가 충분히 협상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쪽짜리로 조금 통과가 돼서 아쉬운 법안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지금 일몰 시기를 3년 미루는 내용으로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관련해서 이 세액 공제율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공감대를 좀 이루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런 내용의 좀 법안들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도 이번에 뭐 3년 연장이 아니라 10년 늘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 52시간 예외 조항 뭐 이런 것을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지금 비상계엄 시국까지 좀 이렇게 펼쳐지면서 일부만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이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에 정부는 배당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기업들에게 5%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한 주주들도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혜택들이 결국은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몰리게 되는 결과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민주당은 대신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좀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또 이것도 여야가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모양이 좋아 보이죠. 네. 지켜봐야겠고요.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어제 이제 세법 개정안은 앞에서 백상경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고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이게
밀어붙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회의를 어제 통과했는데요. 그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당초의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 가량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감액됐나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그리고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그리고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과 삭감이 됐습니다. 또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던 정부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였고요. 또 국고채 이재 상한 예산,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그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또 용산 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감액을 됐고, 야당이 소위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을 했던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그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면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면은 감액 규모가 크지 않아도 해외에서 볼 때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많이 더 좁혀놓은 그런 예산 방안이었던 거고요. 일단 감액된 예산이 그것도 야당 주도로 독자적으로 감액을 해서 처리한 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야가 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모두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민생 예산 증액을 거부해서 협상이 걸려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 국민의힘 입장부터 보면은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 단독 감액을 하니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표 지역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3천억 원이었고 정부에서는 올해 그래서 이제 4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1조 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것 안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답니까? 민주당은 야당이 일반적으로 감액한 그 예산안이 본회 물턱을 넘은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요. 증빙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최종을 수용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 감액된 게 0.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민주당의 정책위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통령실 사업비 그리고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을 해서 7천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었는데요. 근데 민주당은 추가 삭감은 철회를 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향후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이죠. 이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추경 등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탄핵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부에서 증액을 하자 이런 구상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원래 이렇게 경제 안 좋을 때는 좀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돈을 좀 풀어야 하는 그런 게 사실은 교과서적인 거기도 한데, 내년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까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사실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 당초에 정부가 짰던 안도 사실은 긴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액까지 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 계엄 쇼크 같은 대내 리스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2주 전에도 대통령실에서도
총재도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또 뭐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안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추경안에 이제 정부에 짜라라고 어저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최근에 환율이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오늘은 보니까 7.1원 오른 1,434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다시 또 30원대로 올라갔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환율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네,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일단 어제도 조금은 내려왔다가 오늘도 지금 개장하고 나서 한 4원 정도가 조금 또 내려오는 그러니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또 변동폭도 크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것만으로 지금 시장 불안이 가라앉았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는 것들이고요. 정부가 지금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지금 굉장히 불안 심리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진화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이런 우려에 지금 공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야당에서 이제 기재위 위원들이 한국은행을 방문을 해서 이창용 총재를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다라고 하고요. 이 총재는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 1,400원대 초반대로라도 좀 안정을 시키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는 불안해도 경제는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이 총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이 심야에 열렸던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그러니까 F4 회의라고 하죠. 네. 이거 뒷얘기도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소집됐던 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본인이 들었다라고 이 야당 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F4 회의에 와서는 하는 총재는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이튿날 사의를 표명을 하겠다, 표시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자신뿐 아니라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총사퇴를 언급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야당 측에 전달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결국 이렇게 지금 사의 표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인데 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이 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만류를 해서 결국은 사의를 표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선언적인 거고 네.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래도 관료들은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맞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금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고요. 네, 김병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팀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되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태세가 좀 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부동산 PF 연착륙 그리고 기업의 어떤 가치 증대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앞으로 외국계 금융사들과 좀 더욱 긴밀하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국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외국계 금융사 참석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번 사태가 결국 한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들이 조속히 해소가 된다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이 주식시장 등의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려면은 연기금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그 8년 전 탄핵 당시에도 시장은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대외적인 경제 환경은 좀 지금이 더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김현우 님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 이슈가 계속 생기네요.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경제 이슈도 많은데 또 정치 이슈까지 덮쳐가지고요. 어렵습니다. 강영현 기자. 사실 상법 개정 목소리까지 높아지게 만들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네, 두산그룹이 6개월간 추진했던 지배구조 개편이 결국 실패를 했는데 그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계열사인 두산 바켓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돌발 변수에 따른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중공업 사업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집중된 사업 구조를 클린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이렇게 삼각 체제로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게 된 겁니다. 사업 재편이 자초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증설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됐습니다. 재추진이 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인데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장 동력이 꺾인 건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회사는 지게차와 팔레타이즈, 그러니까 펠릿에 물건을 싣는 물류 사업을 말하는데 이 물류 사업에 로봇파를 연계하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사업 개편안이 이제 무산된 거는 결국 이제 두산그룹 주주들의 반대가 컸던 거잖아요.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취지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푸어셀, 그리고 스마트 머신에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 그리고 반도체 첨단 소재에는 두산 테스나 이렇게 해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위험 분산 그리고 성장 가능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만 이 계획의 핵심이었던 두산 바켓의 분할 합병이 반대에 직면하면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래서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는 새로운 분할 합병안을 추진을 했는데 이 재추진안에 대해서도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사실상 기권과 같은 조건부 찬성을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부정적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인 2890원을 상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국민연금의 결정이 기권과 같다는 해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된 만큼 그만큼 힘을 실어줬던 원전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요. 그래서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러한 분할 합병안의 의결이 예정되었던 임시 주총을 철회했습니다. 결국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동력도 떨어졌고 이번 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한 우려도 또 커지면서 맞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종합적인 영향을 다들 미쳤던 거네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왜래요?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이것 지수를 공개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해 보겠다. 가치를 올려보겠다. 가치를 올리는 그 세 글자. 그렇게 해서 이 지수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100개 종목을 선정해서 담았습니다. 자본시장을 재평가해보겠다라는 구상이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100개의 종목이 정말로 기업 가치 또 주주 가치를 올릴 만한 기업들이 맞느냐 이런 또 의구심도 많이 샀고요. 급기야 오늘 20일에
종목을 추가로 더 넣는다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를 올리고 또 증시 부양의 효과를 좀 줘야 하는데 의구심만 사고 있는 이 세 글자.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겠죠. 가치를 올린다라는 뜻의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9611님 정답 상한가. 상한가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의 정답은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요즘 주식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고 울상이네요. 유유. 요즘 대부분의 국내 시장 투자자들이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게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양희선님 외벌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파란불이에요. 유유. 제가 손만 대면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 대출 이자율 이상으로 수익을 또 내셔야 하는데 더 사실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예. 신승호님 저는 벨리가 업만 되네요. 배만 나와요. 벨리업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한 글자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5530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나의 가치는 떨어지고 아직 살아갈 날은 많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 예감 열심히 듣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국가도 이것, 증시도 이것, 개개인도 이것. 가치를 같이 한번 올려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또 재건축 재개발에 시동을 걸고 3기 신도시도 빨리 앞당기겠다고 했고 1기 신도시 어떤 재건축 선도지구까지 선정을 하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제 당기고 있었는데 과연 약속대로 진행이 될까요? 부동산 시장의 우려 또 현실은 어떨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며칠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비상계엄하고 탄핵 정국 속에서 좀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 기간 자체가 짧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불안한 심리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관망세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다 보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나 또 대출, 또 개발 규제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되고 또 정부가 주도했던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성들이 있었던 기존 미분양 지역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비수도권 이런 쪽에 예민한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약 시장이라든지 분양 시장 이런 것들의 위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청약에 대한 그 전방 지수가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들도 마이너스 한 10% 후반대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출 규제도 강화됐죠. 또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피로감도 높아진 상황에 지금 정치적 불안 요인까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또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일주일 조금 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거래량은 어떻게 체크가 될까요? 거래도 많이 줄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2월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그 기간을 세부적으로 일주일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체크하기는 어려워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105건 정도 지금 집계가 되는데 하루 평균으로는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네. 뭐 감소세가 있었던 곳 대비했을 때도 그때 당시 했을 때도 뭐 하루 평균으로 보면 뭐 100건이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졌을 때 뭐 약간의 그 수치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타격을 덜 입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주일간의 집계를 봤을 때 한 90에서 한 100건 정도 됐던 거래량들이 하루 평균 뭐 10건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좀 폭락에 가까운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대출 규제 강화되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안 그래도 줄고 있었고 또 겨울이라는 좀 비수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거래량들이 겨울이나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추운 날씨가 있다 보면 뭐 주택 방문이나 이사도 기피하게 되고 또 학군이나 직장들 대부분 가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겨울 이사철에 좀 축소되는 영향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겨울에 보면은 이제 연말에 되면은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면서 정책 대기 심리도 좀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망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더 급감하는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때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렸나요? 뭐 흔들림의 영향들도 있긴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보다도 이 탄핵이라는 전국들의 그 기간, 뭐 요 기간들이 얼마나 짧았냐 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집값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당시에 보면은 분양권 전매라든지 대출 규제가 없었고 또 금리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짧았고 그다음에 다시 기각된 이후에 매수세가 살아났고요. 탄핵 그 전국을 맞았던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은 0.33% 하락을 했고 서울도 0.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또 이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이후에 또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이슈보다는 금리라든지 대출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더 크게 받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는 이 탄핵 정국이라는 그 기간이 심리적으로 영향들은 주면서 그런 그 관망세들은 일정 부분 좀 나타나는 것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보다도 이런 전반적인 그 배경 안에 관망세, 이 관망세가 있다라는 건 거래량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 부분 위축되는 부분들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약간 이제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려보자. 또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물론 이게 예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가 언제쯤 거쳐질 수 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 혼란 그리고 이런 금융에 대한 여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공사비 상승,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가 신용도 관련돼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들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탄핵 전국 기간 동안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집 매매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세에 있다 보면 반대로 이제 전월세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관망세가 짙어진다라는 거는 매매를 그 고려를 했던 그런 대기 수요들이 전월세 수요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실거주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 물량들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시장에 내놓으면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보증금을 좀 올리거나 조금 더 월세를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출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최근 네. 시장에. 그래서 전월세 수요는 더욱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정부의 중요한 주택 정책 중에 하나가 공급 확대 아니었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 공급 확대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공급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네.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공사비 인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이 통과가 돼야지 사업들을 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그 불안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인허가에 대한 뭐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입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라든지 비상계엄 같은 정치적 불안 요인이 커지다 보니까 국회가 주요 정책보다도 정치적인 현안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된 법안 심의라든지 통과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축될 수가 있다. 다만 뭐 국토부에서 법 통과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분양 주택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정책적인 그 혼란들 그리고 뭐 법안 심의나 통과 이런 부분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면서 정치적 현안에 집중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 좀 위축되고 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그 선도지구 선정이 됐고 그 선정 여부에 따라서 뭐 아파트 호가가 막 엇갈렸다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불안감들이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여기 포함해서 한 13개 구역 되거든요. 그게 지금 총 3만 한 5,8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선도지구가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 요인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비용이 분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그 갈등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것들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네. 사업에 대한 지연 위험들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차질 발생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라든지 개발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그 실수요자 분들이 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최근 뭐 시장을 본다라면 변동성이 심한 시장과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좀 빠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올해 말까지 혼란은 지속이 되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좀 모니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혼란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 절차에 대한 그 지연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보실 거는 너무 그 부동산 시장은 자본시장이라든지 또 주식시장, 뭐 금융시장보다는 조금 둔감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지 말고 좀 시계를 천천히 보시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관망을 해보면서 관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관망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급하지 않게요.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강제 수사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합니다.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을 2%로 지난 9월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죠. 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되게 요즘 그 시적절한 내용이네요. 달라진 집회 문화를 짚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한국의 집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이돌 응원봉이 빛나고 또 블랙핑크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깃발에는 해학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이 집회 문화의 변화된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집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어야 되는 건데 좀 비극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최근에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해서 지금 화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좀 익숙한 아이돌 응원봉이 집회 핵심 준비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촛불 대신 이 아이돌 응원봉을 드는 겁니다. 네, 응원봉의 LED 조명은 좀 어두운 밤에도 집회 현장을 밝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또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면 7, 8시간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 아이돌 응원봉이 좀 팬덤 문화에서 시작된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지니는 것인데요. 어떤 한 학생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밝은 빛을 꺼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응원봉마다 다른 색상과 디자인을 갖고 있기도 해서 개인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도 하죠. 이러한 탓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K-팝 응원봉을 구매하려는 글이 아주 다수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응원봉은 집회 문화의 상징적인 도구로 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밝은 빛을 꺼낸 거다. 이게 확 와닿네요. 네. 특히 최근에는 그 젊은 세대 참석이 이제 집회에서 많이 늘면서 예전에는 민중가요였는데 요즘엔 K-팝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집회에서 이 K-팝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또 로제의 신곡 아파트라든지 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G.O.D의 촛불 하나 같은 이 모두가 아는 유명한 곡들을 다 함께 부르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회 참여자들이 젊은 세대가 되었다라는 점과 좀 관련이 깊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중가요를 통해서 더 큰 공감과 연결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노래들이 집회 분위기를 보다 친근하고 밝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회 메시지가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집회가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대중가요가 등장하면서 집회 분위기가 친근하고 참여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별책부록을 그 사회학자 구정우 교수와 함께하는 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회 시위도 사실 사람들이 참여 동력도 얻어야 하고 또 재미도 느낄 수 있어야 또 같이 참여하고 오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렇죠. 심리들이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깃발들도 또 유쾌한 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요즘 집회에서 좀 굉장히 독특하고 해학적인 깃발들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얼죽아 협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네. 또 혈당 스파이크 방지 협회, 뭐 이런 식의 좀 다소 특이한 깃발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걸 아무 말 깃발 대잔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특정 단체와는 무관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깃발이 또 웃음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라고 또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 국가를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걸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네요. 네네.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정옥님이 기성세대로서 MZ세대들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집회하게 만든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또 SNS 사용도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1020 세대들이 인생 첫 집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SNS에서 집회에 함께 동행할 동반자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동참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SNS로 적극 공유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락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 없는 메신저 앱을 설치하기도 하는 식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번 집회에서는 선결제 문화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선결제. 어디다가 결제를 미리 해놓는 겁니까? 네, 맞아요. 이 역시 좀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요즘 집회 근처 카페에서는요. 참가자들을 위해서 커피를 선결제해두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연대의 뜻을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또 사용이 되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 겨울에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커피는 집회 참가자를 위한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카페에서 미리 50잔을 결제해두는 식으로 좀 이런 선결제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 추운 겨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좀 힘을 보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이 외신에서도 K 집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네, 외신들은 이 한국의 집회가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축제같이 좀 밝고 평화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점에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군중은 K-팝에 맞춰 노래를 하고 형광색 응원봉을 흔들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외신에서도 이 참가자들이 K-팝을 들으면서 즐겁게 뛰고 또 응원봉과 촛불을 흔드는 등 댄스 파티를 연상케 했다라고 현장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팝 응원봉과 이 대중가요를 활용한 집회 방식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젊은 세대 집회 문화를 또 불편하게 보시는 기성세대도 계실 거예요. 이 집회 문화가 사실은 근데 또 젊은 사람들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 새로운 집회 문화는 젊은 세대 참여를 유도하고 또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회의 전통적인 방식과 메시지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응원봉이나 대중가요가 집회에 사용되는 모습이 일부에게는 신선하고 즐거운 변화를 의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집회의 무게감 자체가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좀 전통적인 집회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들과 또 새로운 참여 방식을 환영하는 이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이러한 변화가 평화롭고 긍정적인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도구로 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이런 쪽으로 네. 가는 거죠. 또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길거리로 나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너무 재미나 놀이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긍정적으로 네, 해석하다 네. 보면 절망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서로 또 응원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발전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님이 다른 방송 듣다가 아내의 추천을 받아서 듣는 중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왜 이제 알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이 아쉽네요. 아주 훌륭하신 가정이십니다. 2492님은 성공예감을 듣고 나면 머릿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이제 세 글자인데요. 증시에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게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높인다라는 뜻의 세 글자인데요. 3268님이 가진 주식이 곤두박질입니다. 유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뭐 난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공부는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이럴 때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주식을 많이 이른바 투매했던 분들은 지금 또 역설적으로 많이 또 주가가 올라서 더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또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세게 오르네요. 월요일 날 5% 폭락, 어제 5% 급반등, 오늘은 2.3% 또 급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3% 오른 676.9, 코스피는 0.74% 오른 2,435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1.3% 빠지는데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에서 오름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등등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많이 오르고 있고요. 클래시스 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더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 많이 안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코스닥 내에서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에 자영업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계시는데 참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다는 커피 창업, 카페 창업 그 중에서도 그 힘든 문을 뚫고 잘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